자, 다음은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마지막 그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 명예, 이익에만 누리고 거기에만 눈을 관심을 갖고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눈 뜨고 못 볼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예. 혹시 그 영상 보셨습니까? 저는 풀로 다 봤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일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최고 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또 명예, 이익,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어떤 조직의 책임자 또는 어떤 조직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사실 거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종류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흥하는 가게가 있고 망하는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흥하고 망하는 게 객관적 조건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 주체, 주관자들의 태도와 마인드, 행동에 달려 있어요. 특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무, 이런 공직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야말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대처럼 망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정조대처럼 흥하는 시대도 있었던 거죠. 거기서 제일 큰 차이는 결국 선조와 정조의 마인드 차이였을 겁니다. 평소에 공부하고 진지하게 세상을 둘러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별 무겁지는 않겠지만 징을 들고 다니면서 징철하고 가지고 다니는 그 태도 자체만 해도 지방 관아의 관리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자기 고을에 있는 주민이 혹시 징체 들고 한번 쳐버리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게 경계의 효과죠. 공직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사실은 정말 100번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길게 말하셨어요. 해수부 마지막 그 보고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방이 되면서도 업무 보고를 공개적으로 했느냐. 그런 면에서의 이유와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상당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공무,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항상 관심을 가지기에는 내 삶도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적어도 공무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기관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새롭고 신기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국정 지지율이 윤석열 때보다 한 20%가 더 올랐더라고요. 예. 그만큼 일하는 이재명 정부구나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 다만 뭐 디테일한 것에서 공방이 됐던 것들은 6개월 후에 또 하신다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에서의 대통령의 그런 방향성 있는 미래 비전 제시가 보완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공감 가는 말이 있었어요. 그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부서별로 브레인스토밍 많이 해라. 소통을 내부에서 많이 해라. 그리고 사실은 꼰대 되지 말아라. 가장 그 기관의 수장인 사람이 나이가 가장 많고 가장 꼰대고 실제로는 뭐 사무관이 만든 거 과장이 검토하고 국장, 실국장 여기 승인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에 한 줄 한 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의 변화를 과연 기관장들이 알고서는
사실 브리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내막도 모르고서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냐. 그랬을 때는 현장과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무관, 주무관들, 이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 부처가 어떻게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더 거듭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일탈, 본인이 스스로 위법하게 뭔가 지키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경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감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부처별의 그런 뭔가 공직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부분,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지시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행정부에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까지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어쩌다가 당에 입당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윤석열과는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나 여건들, 뭐, 대미 환경이나 국제정세나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겠구나라는 신뢰는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는 업무 보고였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또 그 공무원들의 마인드, 그 행동, 뭐 그런 거를 강조하셨는데 어떤 조직의 책임자나 일을 맡은 사람들의 그 태도와 마음가짐, 그 마인드가 조직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면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해도 어떤 가게는 흥하고 어떤 가게는 망한다라고 이렇게 언급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조와 종조의 예시도 들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기관이 맡은 수임 사항이 있고 그것이 그냥 기계적으로는 관료적으로는 굴러가요. 근데 항상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권한을 가지고서는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조에 대한 그런 치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재명 정부도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서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뭐 국제 정세는 녹록치 않습니다. 뭐 미국,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트럼프의 그런 챌린지는 계속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북한의 이슈들,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외세의 뭔가 침략이 있는 임진왜란 시절에 그런 선조의 그런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정조와 같은 개혁적인 마인드로 잘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그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 그러니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병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 이 전직 정권의 전 정권의 인사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사실은 여전히 지금 기관장들은 대부분이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니 비상계엄 하기 직전까지도 임명하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최상목,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기관장 임명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알밖에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23년, 24년, 5년까지도 임명을 하고 나왔으니 이 기관장들의 임명은 임기는 대부분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8년까지는 계속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임도 시켜주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관장들이 자리에 연연하거나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봉이나 아니면은 그 안빈낙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챌린징한 일침을 가하는 게 바로 이 업무 보고가 아닌가 상당히 긴장할 거로 보이고 6개월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AS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주문하신 거지 그래도 국감에서 야당이 지적한 것들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기전을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일일이 대통령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운영에 있어서 더 시스템이 내실화되고 공고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5년이 지나고 나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계기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정권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그런 시스템을 잘 받으면 행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 혹시 아셨어요? 알죠. 제가 왜냐면 여가위 간사라기 때문에 예. 여가위에서 국정감사하면은 항상 나오고요. 거기 그 결국에는 20대 초선 비례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전북대에 그리고, 나와서. 예. 그래갖고 청년 전친이라고 한때 그랬었고, 그 다음에 사실 성남시 국감할 때 신보라 의원이 성남시장 이재명한테 막 질의하던 맞아요. 것도 다시 리마인드가 됐어요. 머리를 써서 해라. 그래서 신보라 반갑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네. 근데 이 서로의 관계가 질문하고 질문받는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보라 기관장도 꽤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대 국회할 때 쭉 그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가 2020년에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거의 5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활동하고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임이 한번 된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나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그동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펑션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대로 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할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지금은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이제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대통령의 그 업무보고 이후에 좀 마음이 좀 어떻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혹시 일부에서는 어떤 기관장을 이렇게 짚는 것은 자진 사퇴하라는 그런 권고도 아니냐 그렇게 보던데 정작 그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물러날 뜻이 전혀 없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뭐 출마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음. 근데 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네. 될지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임을 한 건지 아니면 한 번 한 건지. 예. 만약에 한 번이라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고 인계 잘 하고 나오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도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했던 발언이 워낙 그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예. 막 공격하면서 머리를 좀 쓰라고 했는데 예. 좀 어떻게 보면 심한 발언이었죠. 예,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 다시 동영상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서 아니 결국에는 그냥 신보라 의원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이재명 성남지사가 너무 답변을 잘했어요. 성남시장이. 예. 성남 시장이. 그래서 답변을 너무 잘해갖고 이래서 이렇게 돼서 내가 복지를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제안해달라. 무조건 뭔가 돈 포다 쓴다라고 지적만 하지 말고 더 나은 청년 지원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라. 근데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거는 이게 최선이었다라는 면에서의 입장을 설명을 따박따박 잘 했어요. 그런 면에서 질문한 의원이 되게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게임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또 인간 정말 사는 인생사 모릅니다. 예, 세옹지마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수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6개월 뒤에 또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이다죠. 아.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공부한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넷플릭스보다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셨어요, 의원님? 맞습니다. 저도 일단 업무 보고가 다들 너무 이렇게 저런 내용도 있었구나, 저런 부분이 뭐 허점이구나, 사각지대구나 다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을 사실 6개월 만에 다시 하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입장에서 좀 예. 더 놀라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각 부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국정감사입니다. 국회 예. 아시겠지만. 예, 예. 근데 그건 1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1년 뒤에 다시 국정감사를 그 상임위를 준비하면서 아차 싶었던 게 1년 전에 분명히 엄청나게 질타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피드백을 정확하게 못 받았던 건데 그게 1년 만에 깨달아지는.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1년 주기로 더구나 그거를 그때 지적했던 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뭐 이런 게 사실은 그게 부처들에게도 무서울 뿐 아니라 그 스스로도 당신 대통령님 스스로도 굉장히 더 공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다 챙겨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국무총리님 뵐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총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다음번 업무 보고는
이번 뭐 젠플릭스 이때는 진짜 예습판이다. 그냥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별로 다들 그렇게 긴장 안 하고 왔을 텐데 다음번에는 학습 효과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칭찬받은 공무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혼난 분도 계시고 예. 그 대통령님 뭐라고 안 했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아마 뭐 저렇게 모르나 뭐 이렇게 국민들이 댓글 단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다음번에는 엄청나게 다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오디션처럼 더 많이 해가지고 나타날 것 같다. 우리도 준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김민석 총리도 그 이번 업무 보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나 보네요. 의원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 자신감을 넘어서 이 대통령님이 제가 이 총리님도 더 바빠지시겠습니다. 뭐 그랬더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아무도 안 하더라도 대통령 혼자라도 밤새도록 6개월 내내 이거를 챙기고 있을 분이지만 그러실까봐 더 하실 일이 많잖아요, 사실은. 예. 지금 외교나 통상이나 사실은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청와대도 다시 이전하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달리실까봐 참모분들이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걱정을 덜 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대통령은 그 마지막 업무 보고에서 그 공무원들의 그 마음가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 명예, 이익만 얻고 정작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거 정말 눈 뜨고 못 볼 일이다라고 아주 그냥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보면서 굉장히 심금을 울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못해 작은 동아리를 뽑아놓더라도 뭐 동문회 회장한테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국정을 대통령을 뽑아서 맡겼는데 그 대통령이 관할하는 이런 부처들이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해서 그냥 놀고 있거나 이상한 비위를 저지른다거나 뭐 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게 스스로가 너무 괴롭고 자기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만약에 공무원이 있다면 그건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을 뽑아놓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이 주인이고 헌법 1조에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 및 그 공무원들은 다 머슴이다라는 거를 몸소 이렇게 보여주는 철학이라고 보여지고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듣기 좋으셨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은 또 그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든 게 똑같은 조건의 시작에도 어떤 가게는 흥하고 어떤 가게는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그 지적인데 참 이렇게 심금을 울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가게 얘기를 들으면서 망하는 가게가 저희 이제 지역구인 고양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고양시장이 국민의힘 출신 이동환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대통령님 말한 그 팩트에 딱딱 맞춰서 이제 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년 정도 됐죠. 4년 임기 동안 3년 반 정도 된 임기 동안 해외 출장을 33번이나 나갔거든요. 예. 예. 다른 지자체장. 그러면 1년에 10번이 넘었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네. 한 평균? 달에 한 평균? 번꼴로 비행기를 tas는데 이게 그 해외 출장을 빙자한 거의 해외 여행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나가나라고 이제 막 시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투자 유치를 MOU를 뭐 7.1조를 받았다. 그 실제로 그렇게 뭐 해외 투자 유치를 7.1조를 했다고 엄청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 유치액은 0원입니다. 빵원. 예. 네. 그리고 그게 빵원인지도 모르고 시정 질의 때 막 영혼 없이 공무원들이 써준 글만 읽다가 딱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한 그 전형입니다. 부하 직원이 써준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해외여행에 급급한 뭐 그런 단체장이죠. 이런 머슴을 뽑아놓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시정이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6개월 뒤에 다시 점검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년 6월이나 12월이면 이제 업무 보고 그리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정말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 업무 보고를 쇼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굳이 쇼잉이라고 이제 뭐 한다면 사실은 그 모든 부처에서 올린 보고서를 다 밤새 읽고 그거를 또 다 파악하고 대안까지 내고 막 그 국민들 댓글까지 보고 이걸 다시 재질문하고 또 재차 질문하고 확인하고 다른 부서에서 다 이해하고 6개월 뒤에 또 이걸 또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쇼잉이면 실력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쇼이면 어때요? 쇼이면. 이게 진짜 쇼잉이면 정말 바람직한 쇼잉이고. 그러니까요. 쇼면 어때요? 성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네. 예. 사실은 저도 국민을 위한 쇼면은 뭐 다 네.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이거를 이제 비슷한 얘기를 제 이제 사촌 동생이 굉장히 유튜브 기획 PD거든요. 예. 저한테 이런 그 이재명 대통령님 타운홀 미팅 같은 걸 보면서 저 기획으로 이제 뭐 고양시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저기 홍정민 변호사님도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조회수가 대박이 날 것 같다고 해서 예. 이게 국민분들이 오해하시겠다. 대통령님이 저렇게 잘하시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시장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뭐 우리 동네, 우리 회사 회장님도 저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토를 했습니다. 저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못한다. 예. 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겸손하시네요. 다음은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재판부를 뭘로 보고? 자, 이 내용은 그 지난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중계에서 나온 발언인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중계를 통해 여론에 편승한 재판을 하려는 검사의 행태를 지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기현 부장판사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될 발언을 했는데, 변호인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그리고 또 완전히 왜곡해서 나오는 보도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하시거나 아니면 다르게 좀 바로잡아 주실 거나 이렇게 소송지휘를 하시는 것이 공정한 소송지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중계를 하고 이런 식의 여론에 편승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검사의 행태나 아니면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고민한 끝에 사법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사법부를 독립시켜놓고. 그거 자체가 그런데 영향을 안 받게 만들려고 다 한 거고, 이 법정이 왜 있겠어요? 형사 절차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다 그런 데서 독립해가지고 재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불효한 일이다. 다 법관을 뭐 뭘로 보고. 예, 그러면 이제 증인신문 바로 진행할까요?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고심한 끝에 사법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법부를 독립시켜 놓고 그 자체가 그런 영향을 안 받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또 법정이 왜 있겠느냐. 형사 절차를 왜 만들어 놓았겠느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법관을 뭘로 보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문영배 그 직무대행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정말 그렇지라고 리스펙트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기현 판사가 이거 얘기하니까 아니 본인부터가 엄청나게 그 흔들린 거잖아요. 왜 그러면은 1로 계산 안 하고 시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시켜줬어요? 예. 그것부터가 본인이 어딘가에 편승하거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고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에 똑 떨어뜨린 게 바로 지기현 재판부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황한 사법부의 독립과 역사적으로 이 우리 중립과 이런 것들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굳건하게 세워온 거다. 그러니까 재판부 뭘로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찔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탄과 비난을 받으니까 앙금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변명을 한다고 한 건데 사실 이 발언조차도 지기현 재판부의 그런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라고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발언은 재판 중계나 여론이 그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그 생각 자체가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상이며 법관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 판결은 물론 이제 독립적이야 하지만
여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 판사가 강단 있게 본인이 중립적 독립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룸사롱 가서 뭐 후배들 술 사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들이랑 판사랑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청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오픈해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여기에 출렁, 저 얘기 들으면 저기에 출렁. 아 그러면 내가 판결을 독립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후배가 누가 생각나. 그러면서 이게 판결이 흔들리거나 약간은 물렁해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직연 재판부가 가장 정말 사법부의 신뢰를 똑 떨어뜨린 다시 한번 그런 원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변론을 하고 나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이 재판부가 생중계되더라도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물로 보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조차가 조금 그 치졸한 변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결국에는 이 국민들이 상권 분립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존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상권 분립이 된 거는 국민이 허용을 한 헌법을 중심에 바탕에 놓고서는 이게 상권 분립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법부도 재판을 할 때 당연히 법리의 논리에 따라서 냉정한 판단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어느 정도의 그런 책임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조희대, 직위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판사들도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본인의 그런 잘잘못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심 어린 내부에서의 그런 반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을 보면서 저희가 직연 재판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현 부장판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법, 그러니까 이제 재판 관련해서 이제 중개하도록 한 좋은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었겠지만 중개 법정을 못 찾았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하고 싶어도 이게 이제 재판 관련해서 중개하도록 했으니까 그 법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정이 지금 풀로 예약이 돼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좀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법부에서 조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른 재판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엄청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갖는 비상계엄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요한 판결이기도 하고 윤석열 내란 수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정말 사법부의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뭔가 중개가 안 되는 재판장이 없어갖고 빨리 못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도 한다고 하면서 내부에서 하여튼간에 문영배 권한대행도 얘기했잖아요. 내부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정작용을 하고 오히려 이런 특검이나 이런 법안들이 특별법으로 돌아오기 전에 내부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라.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핑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아유 그러면 진짜 더 짜증만 나겠네. 국민들 그냥 연불만 나는 거죠 진짜. 아무래도 재판 하려면 중개할 때 네. 장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도 있을 있어야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이 내용은 본인이 지금 빠르게 재판을 하고 싶어도 그 중개 일정이 중개 영상을 갖춘 재판장이 많지 않아. 그래서 나는 빨리 할 수 없어라는 그런 해석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은 재판부 빨리 지금 윤석열 재판부터 우선순위 가지고서는 재판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중개 그러면은 뭐 거기 세팅 더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재판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로 재판정에 생중계하고 있는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 갖고서는 좀 일정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사법부의 신뢰의 바로미터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 내부에서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법원 행정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사실 법원 행정처도 신뢰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내부에서 시스템 문제로 변명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판 중개돼서 다 나오는 거지. 만약 재판 중개 안 했어 봐요. 국민들이 정말 궁금증을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깜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그 군 장병들 통닭 때문에 비상계엄한 것도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며칠 후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현장에서,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못 믿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설마 그 발언을 했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으로는 믿기 힘든 발언이니까. 근데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윤석열이 변론을 하고 피치를 올리고 그러면서 대응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보호와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몇십 년 동안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선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느냐.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생중계가 큰 그런 단서가 되는 거니까 너무 소중한 생중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그것도 다 재판 중계로 드러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누구 탓, 남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변호인들의 변론 전략도 우리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인들에 대한 그런 사실은 윤석열 변호인단의 그런 발언들도 사실은 우리가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온갖 꼼수를 다 해가지고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하지 않고 나는 합법적으로 계몽령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나름의 선동의 그런 모습들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라이브로 관람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중계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그 중계를 통해서 여론에 편승한 재판을 하려는 검사의 행태를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중계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불만을 드러냈는데 갑자기 지기현 판사가 아니 법관을 뭘로 보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인즉슨 이 사법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몇천 년 동안 고민해서 사법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법관을 뭘로 보고라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뭐 피해자한테 죄송하다, 피고인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얘기를 예. 저희가 업무 붙여보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광장에 전 국민이 보는 데서 투명하게 중계하고 다 생중계하겠다, 이런 업무 보고조차 생중계를 하는데, 원래 공개 재판이 원칙인 재판을 중계하는 게 마치 문제라는 듯이 밀실 재판을 하겠다. 사실은 밀실행정은 들어봤어도 밀실사법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굉장히 뭐 선민의식, 엘리트 뭐 주의에 그런 물든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예. 법조인으로서. 그 지기현 판사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들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은 국민 여론에 그 개의치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띈 건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할 때 날 대신 시간으로 하고 전혀 뭐 사과도 하지 않고 뭐 개의치 않는다는 그런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건가요, 의원님? 전혀 아니죠. 일단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 그 구속 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예. 약간 이번에 그런 밀실사법을 고집하는 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변호인이 여론을 걱정하는 걸 불효라고 표현을 이제 네, 불효라고 했어요. 예, 이게 아니 무슨 뭐 법관이 뭐 아버지입니까? 이게 너무 저는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기가 사법부 독립을 본인의 구속 취소에 대한 그 변명으로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다가, 저는 사실은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을 좀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여론에 뭐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자기 고고하고 맞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영배 전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미국 연방 긴즈버그 대법관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법관은 오늘 날씨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후는 고려해야 된다. 클라이밋.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되시죠? 예. 국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이런 국민들의 민심은 고려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글씨로 쓴 형식적인 판결 문구는 재판이 아니라는 뜻에서 문영배 재판관님은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에 대해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한 게
지규현 지금 부장판사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지규현 부장판사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좋은 의도로 그 중개, 법정 중개라는 그 법을 만들었겠지만 중개 법정을 찾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약간 불만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빨리 재판을 하고 싶은데 이 촬영 장비가 갖추어진 법정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당시에 만든 그 법 의도가 좋겠지만 중개 법정을 찾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 중개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백대현 부장판사나 이진관 예. 부장판사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중개를 제일 엉망으로 하고 예능 MC로 진행하고 좀 그렇게 중개를 잘 못하니까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연장 탓을 합니까? 네. 자, 다음은 그 2026년 그 재판 관련 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16일이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체포방해 혐의로 이제 1심을 선고하고요. 네. 그다음에 1월 21일에는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죠.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중요 임무 종사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심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관련해서는 한덕수가 첫 1심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월 28일에는 김건희 선고. 이게 지금 15년 구형을 했죠. 네. 그에 대해 선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2월 중순에 드디어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제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 1심을 선고할 텐데 자, 어쨌든 지규현의 2월 중순 판결에 앞서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1월 21일에 관련 그 판결을 내지 않습니까? 예. 지규현에게 압박이 될까요? 저는 압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월에 예. 두 개가 연속으로 16일 날은 윤석열 피고인이 겹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허위 공문서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님을 그 인정하는 중요한 또 유죄 논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1월 그 저희 21일 날 한덕수에 대한 선고는 그 도미노 효과입니다. 뭐냐면은 이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범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두 가지 죄로 선고가 되는데 이 둘 다 이제 그 모든 다른 내란범들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내란범들에 대한 가장 먼저 첫 선고인데 예. 여기서 지금 구형이 10년 된 거를 다 15년 구형이 됐습니다. 15년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선고형이 내려지고 유죄가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기징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주범들은. 예, 특히 예. 윤석열, 김용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재판이. 이진관 부장판사도 윤석열 입장에서 아니 한덕수 입장이군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사실은 그 영상도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덕수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었잖아요. 예. 영장에서 그런 CCTV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여러 가지 특검에서 얘기했지만 기각이 됐어요. 예. 예.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온 국민이 이제 중계로 보는데 CCTV에서 굉장히 좀 저런 행위를 해놓고도 영장이 기각됐어 이런 상황을 봤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록이 이진관 부장판사 내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고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법정 관리를 좀 잘했습니다. 예. 이 지규현하고 굉장히 이렇게 대비가 되게 됐죠. 네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을 뭐 즉시 이렇게 제지를 하고 감치 명령까지 감치명령 그 이하상 네. 변호사한테. 예. 그래서 뭐 그래놓고 제 생각에는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이 특검 측에서는 처음에는 내란 우두머리 그 방조범만 먼저 했는데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재판부에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죄가 되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으면 유죄로 의율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이 어느 정도 한덕수에 대해서 좀 선고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 예. 마음에 좀 흡족하게.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리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왜 그때 윤석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돌직구를 던졌어요. 맞아요. 그때 뭐 했냐고 어떤 그 내란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했냐. 예. 라고 했는데 계속 자기가 국무회의 정도 뭐 했고 뭐 딴소리를 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그 정당화를 한 그 오히려 내란에 방조를 한 행위만 있었지 뭐 계엄에 대해서 일체 말리거나 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네. 이제 새해가 되면 26년이 되면 이제 잇따라 이제 재판이 나오고 드디어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단죄가 시작됩니다. 네. 단죄가 시작되죠. 그리고 지금 1월 28일 날은 김건희 씨도 예. 김건희 씨도 선고가 나옵니다. 예. 사실은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예. 다른 내란죄나 이런 내란 뭐 중요 임무 종사라든가 체포방해보다는 형량이 약할 것 같은 죄들로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 15년 구형한 것은 예. 최대로 굉장히 높게 한 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2026년 그 재판 관련 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16일이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체포방해 혐의로 이제 1심을 선고하고요. 네. 그다음에 1월 21일에는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죠.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중요 임무 종사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심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관련해서는 한덕수가 첫 1심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월 28일에는 김건희 선고. 이게 지금 15년 구형을 했죠. 네. 그거에 대해 선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2월 중순에 드디어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제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 1심을 선고할 텐데 자 어쨌든 지규현의 2월 중순 판결에 앞서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1월 21일에 관련 그 판결을 내지 않습니까? 예. 지규현에게 압박이 될까요? 저는 압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월에 예. 두 개가 연속으로 16일 날은 윤석열 피고인이 겹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허위 공문서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임을 그 인정하는 중요한 또 유죄 논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1월 그 저희 21일 날 한덕수에 대한 선고는 그 도미노 효과입니다. 뭐냐면은 이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범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두 가지 죄로 선고가 되는데 이 둘 다 이제 그 모든 다른 내란범들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내란범들에 대한 가장 먼저 첫 선고인데 예. 여기서 지금 구형이 10년 된 거를 다 15년 구형이 됐습니다. 15년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선고형이 내려지고 유죄가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기징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주범들은. 예, 특히 예. 윤석열, 뭐 김용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재판이. 이진관 부장판사도 윤석열 입장에서 아니 한덕수 입장이군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사실은 그 영상도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덕수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었잖아요. 예. 영장에서 그런 CCTV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여러 가지 특검에서 얘기했지만 기각이 됐어요. 예. 예.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온 국민이 이제 중계로 보는데 CCTV에서 굉장히 좀 저런 행위를 해놓고도 영장이 기각됐어 이런 상황을 봤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록이 이진관 부장판사 내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고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법정 관리를 좀 잘했습니다. 예. 이 직위원하고 굉장히 이렇게 대비가 되게 됐죠. 네 변호인들의 법정 소락을 뭐 즉시 이렇게 제지를 하고 감치 명령까지 감치명령 그 이하상 변호사한테. 예. 그래서 뭐 그래놓고 제 생각에는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이 특검 측에서는 처음에는 내란 우두머리 그 방조범만 먼저 했는데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재판부에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죄가 되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으면 유죄로 의율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이 어느 정도 한덕수에 대해서 좀 선고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 예. 마음에 좀 흡족하게.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리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중관 부장판사가 왜 그때 윤석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라고 돌직구를 던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뭐 했냐고 어떤 그 내란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했냐라고 예. 했는데 계속 자기가 국무회의 정도 뭐 했고 뭐 딴소리를 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그 정당화를 한 그 오히려 내란에 방조를 한 행위만 있었지 뭐 계엄에 대해서 일체 말리거나 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네. 이제 새해가 되면 26년이 되면 이제 잇따라 이제 재판이 나오고 드디어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단죄가 시작됩니다. 네. 단죄가 시작되죠. 그리고 지금 1월 28일 날은 김건희 씨도 예. 김건희 씨도 선고가 나옵니다. 예. 사실은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예. 다른 내란죄나 이런 내란 뭐 중요 임무 종사라든가 체포방해보다는 형량이 약할 것 같은 죄들로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 15년 구형한 것은 예. 최대로 굉장히 높게 한 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의 동시 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여기? 실제로 이제 새해가 되면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서 국회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 내란에 대한 부분, 삼특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다 되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6개월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무리를 하고 제대로 된 수사의 종결부를 찍어야 된다.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통일부 특검에 대해서는 국힘이 우리 민주당에 마치 우리가 통일교와 유착돼 있는 것처럼 정교 유착에 대한 그런 혐의로 몰고 가려고 그쪽에서 이제 공격으로 들어왔던 거를 우리가 오히려 더 수세를 전환시켜서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통일교와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특검 가자 했으니까 아마 양 특검이 이제 내년 초에 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통일교의 문제 그리고 이 내란 관련한 수사와 특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는 중요한 아이템을 잘 잡았다.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개혁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그 통일교 특검을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받지 않고 마치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에 뭔가 시계도 받고 돈도 받고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지 부산도 우리가 가져가고 지선에서도 조금 우위를 점하고 뭔가 하여튼간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러면서 역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역공이 안 먹히니까 깜짝 놀랐고 유상범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런 속으로의 당황성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지금의 모습에서 보면 통일교 특검 지금 법안 발의된 거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 갖고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추천하는 그 기관에 대한 아니면은 그 주체에 대한 그 이슈를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지연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랑 연결되어 있는 많은 한일 해저 터널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지부에 여러 가지 비용을 대면서 결국에는 권리당원으로 투입시켰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파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깊숙하게 뿌리박은 통일교 또는 신천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드러날 수 있는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특검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든 특검 추천을 제대로 해갖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지금 꼼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추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통일교 특검 대상에 나경원 의원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통일교 천정궁 갔나 안 갔나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지금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안 갔으면은 안 갔습니다라고 했겠죠. 예, 왜 대답을 안 하겠습니까? 갔다라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회피하면서 그게 본질이 아니다. 통일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정궁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았냐 그리고 뇌물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조정을 딱
딴 데로 흘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나경원 의원도 지금으로서는 이 특검에 결국에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지선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 7대3 룰로 가서 본인이 오세훈을 이기고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그러면서 서울시를 결국에는 당선하려고 하는 본인의 그런 로드맵에서의 약간의 지금 예상치 못한 복병이 생긴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본인이 피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에서도 재판 판결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공격점들이 있는 것인데 본인이 이걸 잘 헤쳐나가서 오선을 이길 수 있는지 이것도 내년 초의 관전 포인트라고는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검이 들어가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통일교 특검이 딱 뜨는 순간 네. 이제 나경원을 정조준할 거 아니에요. 특검이. 그럴 수밖에 없죠. 명태균 때 오세훈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처럼 통일교 특검하면은 나경원도 어디까지 그러면은 천정궁에 가서 한학수 총재한테 인사를 하고 용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뇌물수수의 모종의 그런 곁들이 있었는지 통일교가 보니까 특징이 되게 굵직한 정치인들만 만나요. 저같이 초선 의원들한테는 연락도 안 와요. 그래갖고 통일교가 정치권에 이렇게 와닿아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뭔가 본인들이 수임사항이 있잖아요. 뭐 국제 그런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한일 해저터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DMZ에 가서 평화공원을 뭐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당의 중심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컨택을 하기 때문에 나경원 오선 중진 의원으로서 그 통일교와 얼마나 어떤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지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새해 정치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는 통일교 특검 그리고 2차 특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